해시태그 PART1 동사무소 강당 문을 열어젖히며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던 날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 프로그램 보여주기식으로 할 거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민 몇 명이 저를 돌아봤고 담당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튀어나온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째 이 동사무소를 드나들며 느낀 답답함이 쌓이고 쌓인 끝이었으니까요. 저는 거의 매일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처음엔 경로당 냉방이 제대로 안 된다고 골목, 가로등이 깜빡거린다고, 시장 입구가 미끄럽다고 민원을 넣으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 사이에서 제 얼굴은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요? 사실 저는 귀찮은 사람이 되는 게 겁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불편해도 그냥 참고 사는 모습이 저는 더 답답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며 강좌와 설명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듣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PPT 화면에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떠 있었고 질문 시간은 형식적으로 지나갔습니다. 주민들이 걱정을 말하면 직원들은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민재였습니다. 젊고 말끔한 차림이었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어딘가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질문을 받으면서도 눈은 자꾸 시계를 향했습니다. 어느 날 설명회가 끝난 뒤 저는 우연히 옆방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개발 중지 요청이 들어와도 일정 기간 뒤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설계해 두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주민 의견을 듣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업이 진행되도록 짜여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주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절차를 위한 형식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강당에서 참지 못하고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민재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더 서운했습니다. 저는 오해한 게 아니라 이해한 거였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프로그램 중에 기초 영어 회화반이 새로 생긴다는 안내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무슨 영어냐고들 할 게 뻔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젊은 분들이 많이 신청하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만 배워야 하나요? 사실 영어가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제 안에 오래 묵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 입으로 직접 말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역 없이, 남의 도움 없이요. 수업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알파벳은 알겠는데
발음이 문제였습니다.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단어는 외우면 금방 사라졌습니다. 다른 수강생들보다 한참 느렸습니다. 강사는 진도를 맞추기 어려워했습니다. 결국 저는 공개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권유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조금 더 쉬운 반으로 옮기시겠어요? 그 말은 완곡했지만 제자리가 아니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교재를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동사무소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마침 프로그램 점검차 강당을 둘러보던 민재를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자네 영어 잘하지요? 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요. 그럼 나 좀 가르쳐요. 대신 조건은 자네가 정해요. 민재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하루에 단어 20개 외워서 시험 보시죠. 80점 넘기시면 제가 따로 시간 내겠습니다. 솔직히 무모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돋보기를 쓰고 단어를 적었습니다. 퓨처, 프라머스, 메모리 뜻을 쓰고 또 썼습니다. 밤이 깊어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동사무소 작은 회의실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썼습니다. 채점 결과는 75점이었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약속은 약속이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내가 부족한 거지. 밖으로 나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히 욕심을 부렸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보여주기식이라고 화를 냈던 것처럼 제 인생도 그렇게 대충 넘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동사무소 강당에서 시작된 인연이 제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게 될 줄은요. 마이너스 해시태그 PARTE. 그 아이를 처음 본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수선집 문을 닫으려는데 문 앞에 젖은 운동화를 신은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배는 고픈지 손으로 배를 슬쩍 누르고 있었습니다. 얘야, 비 맞고 뭐하니? 제가 그렇게 묻자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 기다려요. 알고 보니 민재의 동생이었습니다. 학원 끝나고 형을 기다리다 시간이 남으면 제 가게 앞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묻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는 국을 데워주고 밥을 한 그릇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영재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밥을 먹을 때만큼은 표정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오래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는 일이 이렇게 고마운 표정을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재는 가끔 들렀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고 아이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밥을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하고 또박또박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영재 여기 오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 한 끼 먹고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세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민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거리 두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영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대신주 3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짜로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망 안 갑니다. 첫 수업날 저는 새 공책을 샀습니다. 표지가 파란색이었습니다. 연필도 새로 깎았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알파벳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How are you? 그 문장을 수십 번 따라 읽었습니다. 혀가 꼬이고 발음이 어색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발음을 잡아주었습니다. How are you? How are you?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영어 문장을 입 밖으로 내는 일이 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제 속 이야기는 아직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추석날 저는 두 형제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전을 부치며 민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영어는 왜 그렇게 배우고 싶으세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고 저는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쟁통에 헤어졌지요.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그땐 그게 살 길이라고들 했으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동생 손을 잡고 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애는 저보다 4살 어렸습니다.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언니, 나 안 가면 안 돼.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렵게 수소문에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 마음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때 손 놓아서 미안하다고. 그날 밤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전화해 볼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계속 서성였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동생이 뭐래요? 그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합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제 가슴에는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애가 저를 잊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봤지만 이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수업에 더 매달렸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외웠습니다. 문장을 또박또박 읽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쯤은 직접 말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에 갔다가 직원들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재개발 관련 행정명령이 애초에 형식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절차였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고 싶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민재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다 짜고 한 거라면서요. 그는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그건 나한테 증거 달라더니 그거 어디 갔어요? 그는 옆 직원에게 확인했지만 자료는 이미 폐기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나를 속여요? 그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죄책감 덜려고 중간에 빠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만나기 싫다는데 영어 왜 배우십니까? 그 순간 저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내가 정할 일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삼켜온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연락조차 거절당한 서러움, 또다시 속았다는 허탈함이 뒤엉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멀어졌습니다. 수업도 멈췄습니다. 공책은 서랍 안에 들어갔고 연필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문장 하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I want to tell you 임살이. 그 말을 저는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시태그 PART3. 가게 문에 임시 휴업이라고 써붙이고 나오는 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차게 불었고 저는 괜히 기침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요즘 들어 숨이 쉽게 차올랐습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이 약해졌다고 했습니다. 약을 잘 챙겨 먹으라고 했지만 약보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정심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와 나란히 앉아 영어 단어를 중얼거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애플 바나나 피스. 발음이 서툴다며 서로 웃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 얼굴을 보고도 잠시 멈칫합니다. 정심아, 나왔다. 그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 옥분이. 하지만 정심의 눈은 금세 흐려졌습니다. 기억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그녀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정심은 늘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군에게 끌려갔던 그날을,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을,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를. 영어를 배우면 외국 사람들 앞에서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거 그냥 없던 일처럼 두면 안 되지 않겠니?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날짜도 지명도 자기 이름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정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기억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몸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저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의사는 과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도 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묵은 말들은 점점 더 크게 울렸습니다. 혹시 제가 먼저 쓰러지면 어떡하나? 혹시 동생 얼굴 한번 못 보고 눈을 감게 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입양된 제 동생. 전쟁통에 헤어져 제 손을 놓고 떠났던 그 아이. 저는 아직도 그 애를 어린 모습으로만 기억합니다. 영어를 배우면 직접 말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I'm your sister. I didn't abandon you. 그 짧은 문장을 입에 붙여보며 혼자 연습하던 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약해졌다는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급해졌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목소리로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그 말을 제 입으로 인정하는 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잊어라. 입 밖에 내지 마라. 동생 앞날에 흠이 될까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누가 물으면 피했고 누가 의심해도 웃어넘겼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세상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걸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심의 병실에서 저는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심은 이제 말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기억합니다. 아직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잠시 어지러웠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쓰러진다면 제 이야기는 또다시 묻히는 걸까요? 동생에게도 세상에도 아무 말 못한 채 끝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어린 저와 동생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I can speak.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정심 대신 그리고 제 동생에게 닿기 위해서라도 제가 먼저 쓰러지기 전에 제 심장이 아직 버텨줄 때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